우리가 고깃국을 끓인다고 생각을 하면 끓일 때 위에 기름이 뜨면 이제 수시로 그 기름을 국자로 이렇게 덜어내.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으면 그거를 팔팔 끓인 고깃국을 갖다가 이제 베란다에 놓고서 조금 식히면 위에 하얗게 기름이 생기는 걸 나중에 쉽게 이렇게 떠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고깃국을 과도하게 그런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에 부분을 걷어내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외에 그 기름은 위에 뜨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예전에 배웠었던 거. 혼합물을 물에다가 분 다음에 거름장치로 걸러주게 되면 그 거름장치 위에는 모래가 걸러지게 될 거고 밑에는 이제 소금물이 있겠지. 그러면 그 소금물에 물을 증발을 시키면 뭐만 남겠어? 밑에 소금만 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혼합물들을 서로 분리하는 방법들을 예전에 우리 배웠었고,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의 분리. 물 위에 뜬 식용유를 뭐를 이용해서 빨아들일까? 스포이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빨아들여서 물은 왜 바닥에 있고 왜 기름은 식용유는 위에 뜨는지 그런 것들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봅시다. 여기 보면 먼저 고체 혼합물, 고체와 고체끼리 합쳐져 있는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밀도가 다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이 물질을 녹이지 않는 그러한 액체에다가 넣고서 분리를 하게 되면,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서로 섞여져 있어. 둘 다 고체인데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녹지 않는 액체에다가 두 개를 담그게 될 건데, 담궈놨었을 때 이 액체나 A나 B나 이 세 가지의 물질들이 각각 밀도가 다르게 되면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얘네가 분리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봅시다. 모래하고 모래 사이에 스타이로폼 조각이 같이 섞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를 분리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스타이로폼이나 모래는 물에 녹지 않겠지. 그러면 둘 다 녹이지 않는 물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밑에 여기 뭐가 남을 거야? 모래가. 위에는 스타이로폼이 될 거야. 그럼 위에 거 뜰채로 스타이로폼만 걷어내면 되겠고, 바닥에 물은 버리면 바닥에 모래만 서로 분리를 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에다가 스타일폼과 모래가 이렇게 가라앉았어. 그럼 누구의 밀도가 크냐라는 거예요. 바닥에 가라앉은 뭐가 모래의 밀도가 클 거고, 그 다음은 여기 물이 되겠고, 물 위에 떠 있는 A의 밀도가 제일 작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밀도차, 바닥에 있는 애들이 밀도가 더 크고 위에 있는 애가 밀도가 작다.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물 위에 뜰 거고, 물보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디에다 이용을 하냐면, 우리 맨날 밥 먹잖니? 밥, 쌀이지, 쌀. 쌀은 벼라고 하는 벼의 겉에 껍데기를 벗겨놓은 게 쌀이지. 맞아? 알고 있니? 벼는 그 누런 껍데기가 있는데 그거를 살짝 깎아내면 현미야. 많이 깎아내면 안쪽에 있는 쌀이야. 즉, 이 벼를 깎아낸 게 현미 쌀이 될 건데, 이 벽씨라고 하지. 이 벽씨를 이제 봄이 되면 싹을 틔워서 논에다가 심을 거야. 그걸 키워서 이제 가을 되면 그 벼를 수확을 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서 우리가 쌀을 먹게 되는 건데, 이 벽씨를 보면 알이 잘 차 있는 벽씨하고 겉 안이 비어 있는 쭉정이 벽씨가 섞여져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쭉정이 벽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알이 잘 차 있는 속이 꽉 찬 벽실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네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속이 찬 벽실은 밑에 가라앉을 거고 쭉정이는 위에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건져서 버리고 밑에 가라앉은 속이 찬 벽시만 싹을 틔워서 파종을 하게 된다라고 봤었을 때 누구의 이 세 개 중 쭉정이와 소금물과 속이 찬 벽시를 비교를 했었을 때 누구의 밀도가 제일 크겠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속이 찬 벽시의 밀도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이 가운데에 있는 소금물이 되겠고 쭉정이의 밀도가 제일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방법. 이 안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얘네가 이정란의 경우 부화가 일어났었을 경우에 그 부화에 필요한 발생 과정이 일어날 때 필요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계란이 이렇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둥근 이쪽 부분에 뭐가 있냐면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이 오래된 달걀의 경우에는 얘가 증발이 일어나니까 이 공기주머니가 점점점 커져. 그렇다 보니까 얘를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어때? 공기주머니가 큰 애는 위로 뜰 거고 공기주머니가 작은 애는 밑에 가라앉을 거야. 즉 오래된 애들은 이게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오래된 달걀은 위에 떠. 그리고 신선한 달걀은 밑에 가라앉게 돼. 그래서 만약에 다 가라앉았어. 그러면 소금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소금물의 농도를 더 높이면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더 오래된 달걀은 위에 뜰 거고 신선한 달걀은 밑에 가라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밀도를 비교해 보면 신선한 달걀의 밀도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소금물,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오래된 달걀 순으로 밀도가 누가 큰지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둘 거야. 자, 밤도 마찬가지야. 밤이 상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가벼워지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에 집어넣게 되면 바닥에 가라앉는 건 신선한 밤이 될 거고 위에 뜨는 건 뭐야 이거? 상한 밤이 될 겁니다. 소금물에 이렇게 담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런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신선한 거, 신선하지 않거나 이러한 달걀들을 고르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이게 뭐야? 밀도차를 이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니? 밀도가 크다? 밑으로 가라앉아. 밀도가 작으면 위에 뜨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플러스 봅시다. 이 탐구 플러스에서는 플라스틱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은 플라스틱인데 얘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페트병이라고 하는 그 PET, PET 재질의 플라스틱과 LDPE와 PS 이런 플라스틱이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얘 밀도가 보니까 1.38, 0.91, 얘는 1.06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잘게 좀 잘라져 있는 섞인 혼합물이라고 했었을 때 얘네를 분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물의 경우 요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1이야. 1. 물의 밀도.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얘가 물의 밀도보다 작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세 개를 섞은 거를 물에다 딱 집어넣으면 얘만 물 위에 뜨게 될 겁니다. 맞아? 그러면 얘만 싹 건져낼 거야. LDP만 서로 구분해서 건져내면 일단 물보다는 밀도가 큰 이 PET랑 PS는 일단 둘 다 가라앉아 있겠지. 그러면 얘네를 서로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글리세린을 집어넣을 거야. 자, 글리세린은 너희들 글리세린 본 적 있니? 본 적 없나? 그 스노우볼 알지? 스노우볼 뭔지 알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안에 뭐 다양한 그 캐릭터 집어넣고 뭐 눈 모양이 이렇게 막 뒤집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보면 그 안에 이제 글리세린을 집어넣었거든. 물하고 글리세린이랑 섞여 놓으면 물보다는 좀 점도가 커가지고 물이 찰랑찰랑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꿀렁꿀렁한 그런 느낌을 나게 하는 게 이제 글리세린인데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1.26이야. 물보다 좀 크지. 그러니까 이 PET와 지금 PS 같은 경우에는 1.38, 1.06이야.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았어.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아까 얘는 걷어냈어. 물에서.
그럼 얘네 두 개를 섞인 혼합물을 갖다가 다시 글리세린에 집어넣게 되면 글리세린이 1.26이니까 페트는 어떻게 되겠어? 밑에 가라앉을 거고 이 PS는 위에 뜨겠지. 그럼 위에 것도 걷어내면 이 페트하고 PS하고 섞여져 있는 혼합물을 서로 분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렇게 플라스틱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도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할 수 있겠다. 뭐 왼쪽에 이런 것도 있네.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데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할 수 있겠다. 실제적으로 이제 깨 같은 것들을 농사를 지어서 깨를 타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돌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껍데기나 다른 부분들 깨 알갱이 말고 다른 애들도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걔네를 이렇게 채에다가 걸러주면 채보다 작은 깨는 사이로 빠져나갈 거고 그거보다 큰 나뭇가지나 뭐 나뭇잎이나 다른 건물이나 돌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걸려져서 그런 식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 호체 혼합물 같은 경우 그렇게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에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섞이지 않아야 돼. 서로 섞이지 않아. 그러면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밑에 하나는 가라앉을 거고 위에 떠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구의 밀도가 클까? 당연히 밀도가 큰 액체는 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고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에 위치를 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의 경우 이런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혼합물을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이 깔때기의 이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깔때기는 이렇게 생긴 걸 깔때기라고 하고 여기에 위쪽으로 해서 구멍까지 마개까지 달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 깔때기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밀도가 다른 두 종류의 액체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요 기구를 분별 깔때기라고 할 겁니다. 위에 뚜껑도 마개도 있고 옆에 꼭지가 연결이 돼서 꼭지를 이렇게 열면 밑으로 물이 빠지고 액체가 빠지고 닫으면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분별 깔때기입니다. 이 분별 깔때기를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생긴 뭐라고 해? 장치에다가 걸어두게 되면 거기다가 두 가지 물체를 섞어 놓을 거야. 넣어 놓을 거야. 그렇게 되면 시간을 조금 두면 밀도 차가 있으니까 두 개 층이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두 섞여져 있는 혼합물을 먼저 집어넣어. 둘 다 섞여져 있는. 그 다음 뚜껑 닫아. 뚜껑 닫는 이유는 다른 이물질 먼지가 들어가거나 혹은 증발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단 닫아놓고서 상당 시간, 일정 시간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층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밑에 밀도가 크고 위에 밀도가 작으네. 그럴 때 이제 뭐를 갖다 놓고 비커를 갖다 놓고 마개를 열고 꼭지를 살짝 열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야. 마개를 여는 이유는 이쪽에서 공기가 밀어져야 잘 나오지. 여기 뚜껑을 닫아 놓으면 잘 안 나오겠지. 심한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마개를 막은 상태에서 꼭지를 열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가 중간에 섞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럼 또 기다려야 되고. 여기 섞여서 나오게 되면 이것도 다시 또 분리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마개는 열어야 돼. 꼭지 열을 때. 왜? 그래야 위에서 대기압이 밀어주는 것도 있고 이게 서로 역류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꼭지를 열고서 일정 부분 받게 되면 나중에 여기쯤 하고 이제 노란색이 위쪽에 노란색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받아줘. 그 다음 다시 닫아. 그 다음 요거 빼내고 새로운 비커 갖다 놓고 요 섞여져 있는 것들은 따로 받아야 돼. 혹시 위에 이 노란색의 밀도가 작은 액체가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내려왔었을 땐 얘는 따로 받을 거야. 그 다음
어느 정도 얘가 나왔다라고 하면 꼭지 담그고 위에 이제 뭐만 남을 거야? 밀도가 작은 노란색의 액체가만 남을 거면 뒤집어서 이렇게 따라서 분리를 하면 될 거고. 그럼 선생님 여기 아까 같이 섞여져 있는 것들은요? 섞여져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았다가 나중에 또 걔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뭐를 하면 돼? 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면 될 거고. 만약에 너무 적은 양이라고 칩시다. 적은 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분별 깔때기에 넣어서 분리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면 이런 어디에다가 시험관에다 넣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조금 용량이 큰 스포이드지. 요거 이용을 해서 위에 거 밀도가 작은 걸 위에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분리를 할 수도 있겠고, 이거보다 더 작은 용량도 있으니까 아주 작은 양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스포이드 이용을 하고, 조금 양이 많아, 이거 하기엔 너무 양이 많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섞이지 않는 밀도가 다른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탐구 플러스 봅시다.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의 분리. 꼭지를 잠가야 되겠지. 잠그지 않으면 어떻게? 물 다 쏟아지니까 잠근 상태에서 분별 깔때기에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뚜껑 닫아놓고 기다려.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꼭지를 열어서 아래층의 액체를 받아낼 거야. 아래층에 뭐가 있겠어? 밀도가 큰 물이 있겠지. 그래서 물을 먼저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일부분 섞여져 있는 거 따로 받아내고, 위에 식용유 따라서 위층에 있는 식용유만 따로 받아내면 이렇게 물하고 식용유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한 분리는 양이 적을 때 사용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금방 물하고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봐서 알 거야. 물이 밀도가 크니까 물은 밑에, 식용유는 위에. 이거는 알고 있을 텐데, 요것도 알 거야. 간장하고 올리브유, 간장하고 너희들 이제 뭐 전이나 뭐 마른 그냥 그 조미가 안 된 김 구워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 간장 찍어 먹을 때 그 간장 위에다가 뭐 몇 방울 떨어뜨리니?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그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릴 거야. 혹은 전 같은 거 만들어서 찍어 먹을 때 그 간장 위에 들기름,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먹을 건데, 혹은 올리브유도 넣어서 먹나? 올리브유를 잘 안 먹어서 이런 식으로 간장과 올리브유를, 간장과 들기름을 넣었을 때 보면 그 기름이 위에, 간장 위에 뜰 거야. 간장은 밑에 가라앉을 거고 기름은 위에 뜰 거야. 그러면 누가 밀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밑에 있는 간장의 밀도가 크다. 그치? 아래층 간장, 위층에 올리브유, 위층에 들기름, 참기름, 얘의 밀도가 커. 이건 이해되겠지? 밀도는 그러면 간장이 더 크다라는 거. 그 다음 석유 있지? 석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유를 분리를 하게 되면 등유, 경유, 그 다음에 휘발유, 뭐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석유는 등유 같은 기름이야. 기름은 말 그대로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층에 위치를 할 거고, 물은 아래층에 위치할 거야. 누가 크니? 이렇게 물의 밀도가 더 크다. 자, 여기는 많이 우리가 접해본 거라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에 얘가 나와. 물하고 사이화탄소를 비교를 했었을 때 누가 비중이 커서, 밀도가 커서 밑에 가라앉고 누가 위에 뜨냐라는 거지. 근데 사이화탄소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선생님도 사이화탄소 여기서 한번 들어봤지. 수십 년을 과학을 했는데 사이화탄소 사용한 일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물이 무거운지 밀도가 큰지 사이화탄소가 밀도가 큰지 매번 헷갈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방법이 어떻게 외우냐면, 물을 원소기호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니? 물 원소기호로.
원소기호 뭔지 알지? 이런 수소, 헬륨, 산소, 나, 나트륨, 뭐 네온, 뭐 이런 원소기호를 나타낼 때 물을 화학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니?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물은 H2O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은 있지. 이게 뭐냐면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가 합해지면 뭐가 돼? 물이 된다라는 얘기지. 맞아? 자, 여기에 특정한 장치에다가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이게 수소기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기체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 스파크를 주면 뭐가 생겨? 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분해가 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서로 나눠지게 된다. 즉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물이 만들어질 거야. 합쳐져서. 그래서 H2O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걸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건 많이 들어봐서 물은 H2O라는 게 기억에 남을 거야.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이제 원소 얘기를 해가면서 그때 배울 거니까 요거는 한 번씩 들어봤으니까 H2O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숫자 2가 들어가지. 2. 그리고 여기 사용화탄소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4가 들어갔지. 염소가 CL이 염소거든. 염소라는 원소인데 얘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사염화탄소야. 탄소에다가 이 염소가 4개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사염화탄소거든. 그러면 사염화탄소니까 염소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여기는 물이 2가 들어가지. 2와 4 누가 더 크니? 4가 더 크지. 그러니까 두 개 사염화탄소와 물을 같이 섞여진 혼합물에 그냥 놔두면 누가? 이 4 얘가 밀도가 더 커서 어떻게 돼? 아래층에는 사염화탄소, 위층에는 물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을 거야. 여긴 왜? 숫자 4가 나오고 여기는 숫자 뭐가? 물에는 H2O 2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을 거야. 이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밑에 물이 위치라고 위에 사용화탄소가 있다. 좀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나머지들은 헷갈릴 일이 없어. 왜?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뜬다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혹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외웠는데 누가 컸는지 몰라? 그럴 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 사금 채취야. 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래나 흙 사이에 금가루가 같이 섞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 가까운데 여기 괴산, 충북 그쪽에도 이렇게 계곡에 금이 섞여져 있대. 그러면 그거를 이제 흙이 있겠지. 물이 흐르는 곳에 흙을 퍼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지. 넓은 이런 접시 있지. 이런 접시에다가 그 흙을 놓고도 물에다 넣고 이렇게 살살 흔들 거야. 그러면 밀도가 작은 흙알갱이, 모래알갱이들은 이렇게 물에다 담근 상태에서 이렇게 섞으면 거기다 흘려주면 밀도가 작은 흙, 모래알갱이들은 밖으로 다 쓸려 내려가고 밀도가 큰 금가루들만 여기에 이렇게 남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가루 갖다가 어떻게 가공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금을 채취할 때 모래하고 금 누가의 밀도가? 금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살에 씻겨 나가지 않고 가운데 모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밀도차를 이용한 사금 채취 방법이 되겠고 혈액을 분리를 하면 자 혈액은 우리 피지. 피는 크게 혈장과 혈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혈구는 너희 잘 알고 있다시피 백혈구, 적혈구 그런 성분하고 나머지 그 혈구가 이제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인데 걔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 대부분 다 물이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혈액을 채취를 해서 필요한 건 혈장은 필요가 없어. 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필요하거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고 백혈구는 면역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련이 된 건데 나머지 이 혈장 부분은 필요가 없어. 그런데 혈구가 45%고 혈장이 55%거든. 우리 혈액 채취하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혈구거든. 그럼 혈구는 얘가 밀도가 더 나가. 더 커, 밀도가. 혈장보다 혈구의 밀도가 더 크니까 얘네를 어떻게 하냐면 원심분리기라고 해서 이 기계가 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얘가 돌아. 그러면 여기에 양쪽에 이제 밸런스, 뭐 네 군데 밸런스, 세 군데 밸런스 맞춰놓고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의 혈액을 넣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뭉쳐져 있는 덩어리들이 혈구야, 혈구. 그래서 위에 거 딱 따라내면 여기 밑에 가라앉은 밀도가 큰 혈구들만 모아서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실험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늘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혈액의 성분 중 밀도가 다른 애들을 서로 분리를 하는데 이러한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끔씩 바다에 이제 기름을 나르는 배들이 혹은 바다의 배들이 사고가 나서 뒤집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했었을 경우에 바다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 그리고 좀 오래되긴 했는데 태안에 그때 굉장히 큰 기름 유출이 있어서 기름 유출이 됐었을 경우에는 바닷물보다 기름이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다 뜬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면 이런 식으로 펜스를 설치를 할 거야. 바다에는 해류라고 해서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면 어때? 이런 식으로 펜스를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닷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위에 이렇게 떠 있을 거라고. 이렇게 펜스 쳐놓고 여기 흡착보 집어넣어가지고 유출된 기름들 서로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흡착보 집어던지면 넣어서 걷어내면 기름만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 이 기름은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니까 이렇게 손쉽게 기름을 제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키라는 거야. 뭐 박물관에서나 보는 거지. 이제 예전에 이 키를 넣고서 여기다 곡식을 담아서 과거에는 이제 곡식을 이제 걷어들여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계가 많이 없다 보니까 돌이나 아니면 여기에 먼지나 다양한 이 껍질 그 다음에 뭐 나뭇잎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왜냐면 그때는 뭐 좋은 용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섞여 있어. 그럼 여기 우리 필요한 건 거기에 있는 곡식 나달인데 거기에 이제 건불이나 다른 성분들이 섞여져 있으니까 얘를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람에 건불들은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여기에 알이 찬 알곡들만 남아서 분리를 하는 요 기구를 키라고 했어. 키. 그래서 이거 키를 한다라고 하면 키질 혹은 까불른다라고 표현을 했었어. 까불른다 이렇게 하는. 요거 저기 때 많이 봤었을 거야. 아이들 오줌 싸면 이거 머리에다 거꾸로 뒤집어 쓰고 봐가지고 소금 얻어오라고 보내는 그런 것들 본 게 키질의 원리는 밀도가 크고 작고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 크게 틀어놓고서 거기다 떨어뜨려. 그러면 밀도가 큰 곡식은 이쪽에 떨어질 거고 밀도가 작은 건물들은 이쪽으로 날아가고 뭐 그렇게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들을 분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네.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아래층 액체부터 받아낸다라고 했으니까 스포이드보다는 분변 깔때기를 이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밀도가 아래층이네. 밀도가 큰 애가 아래층으로 밀도가 작은 애는 위층에 위치를 하고 있겠지.
소금물에 벽실을 넣어 속이 찬 벽실을 분리하는 방법은 밀도가 큰 애는 밑에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작은 애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는 위에 뜰 거고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겠지.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을 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그 다음에는 끓는 점과 녹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한번 분리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 끓는 점이니까 뭐 기체도 고체도 당연히 끓는 점이 있겠고 뭐 기체도 끓는 점이 있겠는데 여기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증류라고 하는 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할 때 이 증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 자, 그러면 액체 상태라고 하는 혼합물도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이 혼합물과 이 혼합물은 끓는 점이 다를 거라고. 왜? 끓는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이 다르다? 그러면 뭐야? 끓는 점 차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끓어져 나오는 순서가 달라질 거라고.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겠지. 끓는 점이 높은 애는 천천히 더 높아져야 끓을 거니까 이렇게 끓는 점 차를 이용을 해서 먼저 끓어져 나오는 액체. 지금 끓는다라는 얘기는 여기 섞여져 있는 게 액체잖아 지금. 이게 끓어. 그럼 뭘로 변해? 기체로 변할 거야. 그 변한 기체를 냉각을 시켜서 분리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증류라고 할 겁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 자, 여기 액체 상태의 혼합물, 여기 A도 있고 B도 있어. 두 가지의 혼합물이 섞여서 얘를 끓일 거야. 끓이면 끓는 점이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얘는 90도에서 끓고 얘는 70도씨에서 끓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가열을 할 거야. 섞여져 있어 지금. 그러면 이게 가열을 하면 이 혼합물의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7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B는 먼저 끓겠지. 그러면 B만 뭘로 바뀌어? 기체로 바뀔 거야. 일부 A가 섞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B의 끓는 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B가 기화가 일어나서 뭘로 바뀔 거야? B의 액체가 기체로 바뀔 거야. 그러면 얘가 기체가 됐으니까 위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걸 모아 찬물에 담가 놓으면 그 기화된 B의 기체가 찬물 닿으면 어떻게 돼? 다시 액화가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만 모일 거야? B만 모이게 되고 여기는 일부 A, B도 섞여 있겠지만 A 대부분은 A가 이런 식으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증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어? 이해됐지? 굉장히 간단하지?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냐면 끓임쪽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놨지. 지금 끓임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돌멩이 혹은 구멍이 많이 뚫린 돌멩이나 도자기 같은 것, 도자기 조각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놨어. 끓임쪽은 갑자기 얘가 끓어서 오르는 돌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끓임쪽을 집어넣으면 얘가 서서히 끓어. 갑자기 끓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로 넘치겠지. 넘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걸 끓임쪽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다 놓고서 끓이게 되면 혼합물의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기화가 되고 찬물에 닿으면 다시 그 기체가 액화가 돼서 서로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증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섞여져 있는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액체는 서로 잘 섞여야 되겠지. 아까처럼 밀도차를 이용해서 물하고 식용유를 같이 섞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끓는 점차를 이용하기는 안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증류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얘 두 가지 물질이 잘 섞이는 물질 그리고 끓는 점이 좀 차이가 있어야 좀 분리하기가 조금 용이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금물과 같이 액체 용매에 고체 용질이 녹아져 있는 용액에서 액체 성분을 분리할 때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소금물이야, 소금물. 그럼 얘를 끓이게 되면 어떻게 돼? 물은 증발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 기체로 바뀔 거라고. 수증기로 바뀌게 된 수증기가 여기 찬물에 닿으면 다시 식을 거니까 액화가 될 거야. 여기 순수한 물만 남을 거고 여기는 뭐만 남을 거야? 소금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분리하는 방법 증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 중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기본이 물하고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에탄올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가 볼 일은 많이 없겠지만 소주 생각하면 돼. 소주를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물하고 구분이 안 돼. 먹어보기 전에 그 두 개를 섞어봐. 물하고 소주하고 구분이 안 돼. 즉 잘 섞인다고. 물이나 에탄올이나 잘 섞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에탄올의 경우에는 이건 외워두면 좋아. 물에 끓는 점은 얼마라고 했니? 100도씨라고 했고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메탄올에 끓는 점은 65도씨가 될 겁니다. 근데 메탄올 얘기는 거의 없는데 이 에탄올하고 물을 이 혼합물 분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에탄올 끓는 점 78도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기억을 하면 훨씬 문제 풀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물하고 에탄올은 끓는 점이 좀 차이가 있어. 그런데 얘네는 둘 다 잘 섞이기 때문에 물하고 에탄올을 섞여 있다. 얘네를 분리하는 방법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을 갖다 놓고 가열을 할 거야. 아까 위에랑 똑같은 밑에 가열 장치 놓고 섞여져 있는 위쪽에는 뭐가 있니? 여기 이쪽으로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라고 해서 고무 호스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 어떻게 돼? 찬물에 담가놓고 여기에는 온도계를 설치를 할 거야. 온도계를 설치를 할 때 여기 가지 부분 밑으로 오지 않게끔 적당한 위치에 요거를 설치를 해야 돼.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끓어가면서 닿을 수가 있으니까 온도 측정이 안 될 거니까 여기 위치에 적당한 위치 여기 가지 옆에 위치를 해놓은 이런 상태에 뭘 넣었어?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져 있는 이러한 혼합물을 집어넣고 끓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직접 가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이잖아.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직접 가열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물중탕에서 물을 이렇게 넣고서 물을 밑에서 가열을 해서 끓이는 방법도 있어. 이걸 물중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물하고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열을 해주니까 이 혼합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를 변화를 그래프로 보게 되면 가로축 가열 시간이야. 세로축 뭐니? 온도야. 자, 보통은 이게 일상적인 이 실온을 한 20도, 25도 얘기를 하니까 20도 정도에서 시작이 되겠지. 가열하니까 원래 혼합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다가 여기 가열을 해주니까 가열을 해준 에너지가 이 두 가지 물질 혼합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온도가 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 그게 왜 그런다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되니까 그 물체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 이 온도 보니까 80도네. 78도야.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에탄올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즉 액체 에탄올이 뭘로 변해? 기체로 변하는 그때 온도. 자, 이때는 에탄올이 끓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때 에탄올이 주로 끓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왜 주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뭔 얘기야?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일부 물이 섞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 맞아? 주로 에탄올이라고 했지 모두 에탄올이라고 안 했지. 그 얘기는 일부 물이 섞였다라는 얘기와 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물 입자하고 여기 에탄올 입자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했어. 혼합물이니까. 그러면 78도씨 80도가 되면 얘가 이게 하얀 게 에탄올이면 에탄올 입자가 뭘로 바뀔 거야? 기체 입자로 바뀔 거야? 액체 입자가 기체 입자로? 뭐가 기화가 일어나면서 여기로 어떻게 돼? 증발이 아니 끓음 현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얘가 나가면서 이 에탄올 입자들이 가면서 일부 물 입자들을 같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78도씨 80도가 됐었을 때 대부분 에탄올이 끓어져 나오고 일부 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소량의 수증기가 포함된 기체 에탄올이 끓여져 나와. 물이 조금 섞일 수도 있어. 순수한 100% 에탄올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문제에 뭐라고 될까면 여기서 주로 에탄올이 아니라 모두 에탄올이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거야. 왜? 일부 물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부분 에탄올이 여기서 다 기화가 돼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어때? 찬물에 닿으면 다시 액화가 돼서 여기에 뭐가 모을 거야? 대부분 에탄올이 일부 물이 섞여져 있는 에탄올이 여기 다시 액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여기서 기화가 돼서 에탄올 날아갔으면 다시 물이 올라갈 거야. 물의 온도가. 왜? 물만 있으니까. 쭉 다시 올라가. 왜? 가해준 열이 다시 여기 남아있는 혼합물의 온도를 높일 거야. 그러다가 100도씨 근처가 되면 다시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왜? 그때 물이 끓는 온도가 되니까 상태 변화하는데 또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 물이 끓어져 나온다. 근데 물만이라고 얘기를 안 돼 있어. 그럼 아까 미처 다 기화되지 않은 아주 일부가 될 거야. 왜? 끓는 점이 100도니까 에탄올은 78도씨에 끓는다니까 일부 섞일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 물은 거의 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거의 물 여기서는. 왜? 에탄올은 거의 다 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뭐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만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78도씨에서 에탄올 이렇게 따로 받아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찬물에다가 여기 이 상태에서 넘어갈 때 또 새롭게 찬물에다가 요거를 끓여서 요 장치를 해놓고 다시 끓이면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 거기 모여지는 거? 거의 물만 모일 수 있겠지. 물만 다시 또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데 에탄올을 분리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일부 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얘가 순수한 에탄올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를 더 순수한 에탄올로 만들면 아까 첫 번째 했었을 때 모여진 이 에탄올 일부 물이 되어 있다고 했지. 얘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놓고 또 증류를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일부 섞여져 있던 물이 또 분리가 될 거야. 이 증류 과정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어때? 순도가 높은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제 100%는 없어. 제일 좋은 순도가 높은 에탄올은 99.9, 거기서 더 좋은 거 99.9, 뭐 이런 식으로 100%짜리는 없어. 이렇게 순도가 높은 에탄올을 얻기 위해서는 증류를 여러 번 하면 되겠다. 대신 뭐가요? 비용이 더 많이 비싸지겠지. 이런 식으로 더 순도가 높은 에탄올 얻는다? 그러면 증류를 여러 번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막걸리 보면은 자네 따라오면 어때? 뿌옇게 되지. 그걸 탁한 술이라고 하는 거야. 탁한 술.
이 탁한 술에서 맑은 술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소주골이라고 하는 우리 과거에 선조들이 사용하는 장치인데 여기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탁한 술, 쉽게 말하면 막걸리, 동동주 뭐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항아리야.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는 항아리야. 여기에다가 두 개의 항아리를 연결을 시켜놓고 여기에다 이제 뭐 밀봉 하겠지. 밀가루 같은 거 개가지고 이렇게 돌리더라고. 밀봉 해놓고 여기는 밑에서 끓여. 그리고 여기는 위에 찬물을 담아놨어. 그러면 여기는 차갑지. 그러면 여기는 탁한 술이니까 술에 뭐가 있어? 에탄올하고 물이 같이 섞여져 있겠지. 그러면 끓으면 누가 먼저 기화가 되겠어? 에탄올이 먼저 기화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끓으면 먼저 78도씨에 끓는 점인 에탄올이 먼저 이렇게 끓어가지고 기화가 돼서 기체가 돼서 어디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 이 찬물에 닿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다시 온도가 낮아지니까 액화가 되겠지. 여기 방울 에탄올 입자가 모여질 거야. 알코올이지 알코올. 에탄올. 그게 어떻게 점점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모아지면 어느 날 투명한 맑은 술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술이지, 전통술. 그래서 이 전통술 맑은 술 모아놔서 어때? 먹어보면 막 굉장히 순도가 높지. 그럼 그걸 이제 희석해서 좀 낮춰서 먹고 하는 이렇게 맑은 술을 탁한 술에서 맑은 술을 얻는 방법이 뭐야? 이 증류 과정을 거치면 탁한 술에서 맑은 술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게 뭐야? 원리 증류야, 증류. 그 다음 바닷물로 식수를 만드는 방법이야. 자, 바닷물 먹어보면 굉장히 짜고 굉장히 써. 짠 건 소금 때문에 그렇고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쓴맛도 나. 쓴 거는 염화 마그네슘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진짜 바닷물 저기 놀다가 잘못해서 물 먹는 경우 있잖아. 장난친다고. 조금만 먹어도 막 토할 정도로 너무 짜지. 여기에서 식수 얻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에 소금하고 뭐 다른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빼놓고 염화 나트륨, 소금하고 물이 섞여져 있는 게 바닷물인데 바닷물을 갖다가 놓고서 이런 장치를 해놓을 거야. 그러면 햇볕에 의해서 얘가 가열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증발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기화가 될 겁니다. 기화가 돼서 이쪽에 가서 어떻게 돼? 물 수증기들이 달라붙어서 액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울방울 모여져 있는 순수한 물이 어떻게 돼? 이 밑으로 모아지게 되면 이렇게 식수를 얻을 수가 있겠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없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어떠한 배를 타고 가다 섬에 혼자 조난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물이 없어. 그러면 모래사장에 물 여기 구덩이 파놓고 바닷물 퍼다가 여기 담궈놓고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 넣어놓고 그 다음 뭐지? 우리 등산복으로 많이 입는 우리 엄마 아빠들 입는 형 색깔의 그런 옷들이 있지. 그 아웃도어들이 보면 다 대부분 방수로 되어 있지. 그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덮어놓고 햇볕 놔두면 증발이 일어나면 거기에 뭐야? 순수한 물들만 모아서 여기 모이게 될 거야. 액화가 되면서 그거 모아서 식수 죽지 않을 정도 식수 구해서 이제 구조가 되길 기다리는 뭐 그런 경우로 이제 바닷물로 식수 만드는 방법도 뭐니? 증류야, 증류.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져 있는 혼합물에 물만 기화가 돼서 다시 액화가 돼서 그 액화된 물만 모으면 우리는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맞니? 자, 이게 이제 증류야. 섞이는 두 가지 액체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끓는 점이 낮은 애를 먼저 분리해내는 방법 증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요리를 할 때 술을 넣어도 술 맛이 나지 않는 까닭. 자, 요리를 할 때 그 비린내나 그런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맛술이라고 하는 그런 향료도 집어넣는데 술이 알코올 도수가 꽤 돼. 혹은 갈비탕이나 뭐 고기류의 요리를 할 때도
혹은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같은 거 집어넣거든. 그다음에 다양한 요리에 막 소주 집어넣어서 같이 끓여. 그렇게 되면 사 먹을 건데 그 소주 들어가면 어떻게? 알코올 들어가면? 그런데 대부분의 요리들은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니까 거의 다 날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그 요리에 사용된 알코올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낮으니까 다 기화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뭐 요리에 뭐 맛술을 넣는다, 와인을 넣는다, 뭐 소주를 넣는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끓는 점차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또 다른 예가 이제 천연향료를 만드는 게 있어. 천연향료. 인공적으로 합성한 향수가 아니라 천연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 있냐면 예를 들면 장미꽃 같은 것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이 물에다가 넣고 끓여. 식물의 잎 혹은 꽃잎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때 빠져나오는 향기 모아가지고 뭐 만드는 거야? 천연향료. 뭐 향수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물에다가 넣고 그런 냄새를 이렇게 기화시켜서 모으는 방법도 뭐가 돼?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원유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골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 원유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 이제 고생대 때 그 식물들이 대부분이지 식물들이 이제 다 메모리 돼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고온 고압에 변형이 된 게 원유지. 실제적으로 원유는 이제 시커매가지고 걔가 이제 뭐 어떤 원유 자체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우리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를 하게 될 건데 원유는 이렇게 금방 나와 있는 것처럼 끓는 점이 다른 액체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될 겁니다. 자, 원유를 팔팔팔팔 끓여 높은 온도까지 끓여서 이 원유탑이라고 하는 증류탑이라고 하는 여기 원유를 분리하는 중류탑에 가열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300도 이상이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를 확대를 해놓으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채워진 형태야,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는 가서 부딪혀. 액체가 가서는 부딪혀서 다시 밑으로 떨어져. 액체가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어. 대신 이건 넘어가. 기체 상태일 때는 열로 이렇게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기체는. 자, 액체는 올라갈 수는 없지만 뭐는 올라갈 수 있어? 기체 상태인 물질들은 여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류탑에다가 원유를 팔팔 끓여서 안으로 집어넣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이 층마다 이 뭐가 다르냐면 끓는 점 차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 원유 자체를 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애를 뜨거운 애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무슨 상태로 되겠어? 기체 상태가 되겠지. 기체 상태니까 여기로 빠져서 위로 올라가. 아직 여기는 한 300도 정도가 돼. 여기 350도 정도가 돼. 그럼 300도라고 하면 300도보다 낮은 끓는 점을 가진 애들은 아직도 기체야. 그럼 위로 올라가. 여기는 200도 정도야. 그러면 200도보다 끓는 점이 낮은 애는 기체 상태니까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위에 층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위로 계속 기체 상태가 돼서 올라갈 거고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이제 액체가 되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층마다 끓는 점이 어떻게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애들만 여기서 쭉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해둘 건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이 증류탑에 집어넣게 됐었을 때 밑에 층에 있는 애들은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고 위에 층에 있는 애들은 끓는 점이 낮다. 요거 하나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에 보면 끓는 점이 300도 이상이 되면 이 중유라는 애고 230도에서 350도 경유 150에서 280 등유 아까 석유라고 한 게 요거야. 그 다음 휘발유 30에서 120도 된 휘발유 자동차 연료를 쓰고 그 다음에 더 낮은 애들은 1도에서 마이너스 42도가 되면 액화석유가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는 LPG나 LNG 그런 애들이야.
가스야. 그리고 여기 더 높은 애들은 이 아스팔트 바닥 우리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라고 하는 이 도로 포장재 원료가 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 무슨 온도에는 뭐가 뭐 300도에는 중유, 뭐 230도는 경유. 이거 몰라도 돼. 뭐가 분리되는지 이건 몰라도 돼. 외울 필요는 없어. 뭐만 알아둬야 돼? 이 증류탑에서 밑에 층에 위치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 그 다음에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끓는 점이 낮다. 요거 있잖아. 요거. 끓는 점이 위로 갈수록 낮고 밑으로 갈수록 높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겁니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이게 문제 무조건 나오게 될 거니까. 학교 시험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은 원유를 이 증류탑에 넣으면 끓는 점 차이에서 이렇게 딱딱딱 분류를 해서 이렇게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로, 중유는 선박 연료로, 그 다음에 경유라고 하는 것은 그 디젤 차들 연료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계속 기체 상태니까 계속 여기 빠져서 기체로 올라가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끓는 점이 높은 애는 액체 상태로 분리를 한다. 즉 끓는 점 차를 이용을 해서 원유를 분류하는 방법. 이거 증류탑에 넣는다라는 거.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공기잖아. 공기에 뭐뭐뭐뭐 섞여져 있다고 했지? 들어본 적 있어?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어. 맞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숨을 들여 마실 때 사용하는 게 뭐니? 산소지. 그리고 내뱉으면 이산화탄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기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 보면 공기의 78%가 질소야. 21%가 산소야.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아르곤이야.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0.03%밖에 안 돼. 아르곤은 0.9인가? 0.9% 있나? 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산소만 필요해. 질소만 필요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공기 안에 섞여져 있는 여러 가지 기체 혼합물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공기를 일단 불순물을 제거한 공기를 냉각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00도까지 낮춰가지고 이 똑같이 증류탑으로 보내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액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고, 끓는 점이 높은 애는 이 밑에서 이렇게 분리가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 중류탑이랑 똑같아. 올라가면 끓는 점이 낮아져. 끓는 점이 밑에 높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 집어넣는 이 기체를 분류하는 이 증류탑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끓는 점이 낮고 밑에가 끓는 점이 높아. 이런 식으로. 그럼 온도 차이에서 마이너스 196도는 질소가, 그 다음에 아르곤은 마이너스 186도에,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에서 서로 분리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혼합 기체, 즉 기체 혼합물도 어떻게 돼? 이 증류탑 아니지? 맞아, 증류탑이지? 여기 넣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 자, 원리가 뭐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한다. 뭐만 기억하자? 증류탑 위로 가면 끓는 점이 낮다. 밑에 층은 끓는 점이 높다. 요거 하나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녹는 점. 같은 물질일 경우에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녹는 점, 어는 점 같이 하는 거야. 이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봅시다. 혼합물을, 여기 지금 어떠한 혼합물이 있으면 얘를 어때?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얼리거나 녹여서 원하는 물질만 서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있을 거야.
얘를 냉각을 시킬 거야. 그러면 녹는 점이 다를 거라고. 왜 그래? 녹는 점, 어는 점도 뭐니?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고유한 녹는 점이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얘를 냉각을 하면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응고가 돼서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융해돼서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 고깃국의 기름을 제거하는 거야. 아까 밀도차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 밀도차. 그때 뭐라고 했니? 막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그 기름이 위에 뜨지. 그러면 그 기름을 뭘로 가져낸다고 했어? 국자로 기름만 건져내는 건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이야. 그래 놓고서 얘를 끓이던 걸 멈춰. 그래서 식혀. 베란다에 식히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 하얗게 뭐가 뜰 거야? 기름 덩어리가 뜰 거라고. 그게 뭐를 이용한 거냐면 어는 점. 왜 그러냐면 차갑게 식히게 되면 누가 먼저 얼을까? 누가 먼저 얼어? 어는 점이 더 높은 기름이 먼저 얼어. 아직 밑에 있는 국은 아직 얼진 않았어. 0도까지 내려가야 어는데 그 위의 온도에서 기름이 먼저 응고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 쓱 걷어내면 되겠지. 그게 안 되면 그것도 있어. 막 아직 완벽하게 식지 않았었을 때 여기에 있지. 이 국자 위에다가 얼음을 올려놓고 그때 어서 선생님도 허거 하는 그 허거의 위에 허거를 먹는 그 뭐라고 하지? 냄비에 기름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큰 걸 갖다가 이렇게 그 끓고 있는 허거에다 이렇게 담그더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 같이 섞여져 있는 허거 국물이랑 기름하고 성분이 기름만 그 얼음에 이렇게 딱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지고 기름 제거하고 한참 있다가 또 기름기가 너무 느끼하니까 그걸 담가가지고 놓으면 그 얼음에 뭐만 붙어? 기름만 붙어. 그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으니까 아직 충분하게 식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국자 큰 거에를 갖다 놓고 얼음 올려놓고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담그면 밑에 부분에 어는 점이 조금 높은 그 기름들이 이 밑에 달라붙게 되면 갖다가 넣고 걷어내면 되는 식으로 고깃국의 기름을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 뭐야? 녹는 점, 어는 점을 차를 이용한 분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암석에서 금속 분리하기. 암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돌을 암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 암석을 봐봐. 이게 이 암석 보면 지금 색이 다른 거 볼 수 있어? 여러 종류의 암석들이 섞여져 있는 거야. 하나의 암석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각각의 성분들을 우리는 광물이라고 하거든. 이런 광물들이 여러 개가 서로 섞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노란색도 나타나고 흰색도 나타나고 검은색도 나타나고 다양한 색을 나타나는 게 여기에 섞여져 있는 광물이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다는 게 광물. 그러면 여기에 섞여져 있는 광물의 혼합물이 암석이야, 돌이야. 그럼 여기에서 특정 광물만 빼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녹여. 이런 납과 같은 애들은 녹는 점이 낮아. 조금만 가열을 하면 대부분의 이 암석은 녹지 않는데 납은 쉽게 납만 녹아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암석에서 금속을 분리할 수도 있겠다. 이거 뭐야? 녹는 점. 차를 이용하면 분리를 할 수 있겠다. 여기 빌드업 채워봅시다.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서 나온다. 이해됐니? 이때 끓어나온 기체를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 이 방법을? 증류. 맞아? 증류.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거나 증류탑에서 원유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리할 때 공통으로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뭐를 이용한 거지? 끓는 점이다.
됐니? 요거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뭐를 했어? 혼합물을 분리를 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끓는 물을 분리를 하는 끓는 물이라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 이제 재결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여러 개의 고체, 뭐 두 교체라고 합시다.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두 고체를 얘네를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얘네를 둘 다 녹일 수 있는 용매에다가 녹일 거야. 그리고 얘네를 어때?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이 용해도 정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용해도는 보통 용해도 곡선이 어떻게 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크니까 다 녹을 거라고 둘 다. 그러면 얘를 온도를 낮출 거야. 그럼 용해도가 달라지게 되니까 어떤 애는 여전히 용해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용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용액에 아직도 녹아져 있고 어떤 애는 그 용해도 차가 있으니까 물론 석출이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한 게 뭐가 되냐면 재결정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료 더하기로 볼 거야. 여기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 혼합물을 분리를 해볼 건데 자 이게 전형적인 그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면 이 가로축이 뭐니? 온도, 세로축이 용해도를 나타내는데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이래.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이래. 그러니까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반면에 이 염화나트륨은 봐봐. 온도가 80도가 됐든 20도가 됐든 거의 용해도 차이가 없다고. 즉 이렇게 용해도가 큰 애와 용해도가 작은 이렇게 두 가지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이 섞인 경우에는 얘네를 분리하기 위해서 뭐야?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할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60도씨의 물, 지금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뭐니? 물 용매 100g이야. 여기 물 100g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 물 100g 기준이 아니라 50g 기준, 200g 기준으로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어가면서 볼 건데 일단 기준이 뭐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물 100g이다라는 거 용해도 기준은. 그러면 60도씨의 물 100g에 여기 질산칼륨 100g, 염화나트륨 20g을 섞여 있는 혼합물을 녹일 거야. 자 그러면 온도 올라가 봅시다. 여기 염화나트륨의 경우 물의 온도가 60g인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은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얼마니? 40g 정도 되지. 맞아? 40g이 조금 안 되긴 해. 지금 그대로 가면 돼. 이게 이 빨간색의 이 용해도 곡선이니까 60도 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옆에 용해도를 읽으면 40이 조금 안 될 거야. 맞아? 그치? 30은 넘고 여기가 30이니까 32 정도 될 건데 32보다 좀 높은 건 그러면 지금 염화나트륨 얼마 녹였다고 했어? 20g이라고 했지. 그러면 20g 다 녹겠네. 60도씨에서 염화나트륨 이거 이해돼? 이나 이해돼? 지금 염화나트륨 20g을 60도씨 물에다가 녹인다라니까 60도씨일 때 염화나트륨의 그 용해도는 30이 넘으니까 20g이니까 다 녹을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질산칼륨을 60도씨 물에다 100g 녹였대.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돼. 쭉 올라가서 질산칼륨에 어디니? 60도씨일 때 여기를 가면 돼. 용해도가 얼마니? 110 정도 되지. 110g 녹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얼마 녹였어? 질산칼륨 100g 녹았다니까 지금 60도씨의 물에는 질산칼륨 110g까지 녹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00g 다 녹겠네? 이거 이해돼?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 염화나트륨 20g 섞여 있는 혼합물을 모두 녹인다. 이건 이해되겠지? 모두 녹을 거라고. 왜? 용해도가 6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은 30몇 g이고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10 정도 될 거니까 일단 다 녹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20도씨로 서서히 냉각을 할 거야.
그러면 20도씨로 냉각을 하면 지금 20도씨에 가서 읽을 거야. 자, 6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을 했어. 그러면 그때 뭐야? 용해도 곡선과 닿는 이 용해도를 보면 쭉 올라갔더니 염화나트륨은 지금 얼마래? 얘도 30이 넘잖아. 맞아? 20도로 염화나트륨은 20도로 60도에서 20도로 낮춰도 이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 30이 넘어. 그러면 아직도 이 염화나트륨 20g은 여기에 물에 녹아져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아직도 용액이야. 맞아? 그런데 여기 보면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 100g이 녹아져 있는데 20도씨로 낮췄더니 질산칼륨의 20도씨에서의 용해도는 32g이야. 즉 20도씨가 됐었을 때 질산칼륨은 몇 g만 녹아져 있어야 돼? 32g밖에 못 녹아. 이해되지? 아까 몇 g 녹았다고 했어? 100g 녹았어. 100g이 다 녹아져 있는 이렇게 용액에 100g이 다 녹아서 알갱이가 없는 상태인데 얘가 완전히 다 녹았다라는 거지. 질산칼륨 100g이. 그런데 20도씨로 냉각을 시켰더니 얘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게 여기 그대로 올라가서 이 그래프 읽으면 32g밖에 못 녹아. 아까 100g 녹아져 있는데 다 녹았는데 지금 20도씨로 냉각하면 32g밖에 못 녹아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g이 녹아져 있는 거에서 32g이 여전히 녹아져 있으니까 나머지 얼마니? 68g은 뭐가 돼? 결정으로 다시 석출이 된다라는 거야. 고체로 다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왜?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요거 이해돼? 나중에 요거 있잖아. 이 석출된 결정의 양이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거든. 한 문제가 아니라 두세 문제 나오게 될 거야. 여기 용해도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 뭐를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용해도가 큰 질산칼륨과 용해도가 작은 애를 같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 다 녹여. 다 녹이는 온도 60도 다 녹을 거라고. 얘 100g 얘는 용해도가 더 크니까. 얘 20g 용해도가 30 이상 되니까 다 녹을 거야. 온도 낮추면 용해도가 달라지게 될 거니까 누가 이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엄청 떨어질 거라고. 32g밖에 못 녹여. 그 차이만큼이 뭘로? 결정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그게 뭐야? 재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녹았던 물질이 다시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재결정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지? 이렇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 섞여져 있는 고체 혼합물들을 용해를 시켜놓고 용해도 차이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름이 있어. 거름. 쉽게 말하면 소금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어. 혼합물이야. 그럼 얘네를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물에다가 녹이면 누구만 녹겠어? 소금만 녹겠지. 그거를 이 거름 장치에다 걸러주게 되면 이 위쪽에는 뭐만 남을 거야? 모래만 남을 거고 여기 밑에 뭐가 있겠어? 소금물만 있겠지. 그러면 그 소금물을 어떻게 하면 돼? 증류하면 되겠지. 증발시키면 뭐만 남을 거야? 소금만 남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거름을 이용을 해서 고체 혼합물, 섞여져 있는 고체 혼합물을 어떠한 용매에 잘 녹는 애와 녹지 않는 애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거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해도차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했는데 이 재결정의 예가 뭐가 있는지 보게 되면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기. 천일염이라고 하면 바닷물을 일정한 공간에 가둬 놓고 계속 증발을 시키면 뭐만 남아? 소금만 남거든. 근데 그 소금이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 염전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광활한 넓은 들판에 이렇게 구획구획 나눠놓고 바닷물 갖다 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흙이며 건물이며 먼지며 심지어는 그 지나가는 철새들, 고양이 그런 그런 것들도 다 섞여져 있어. 굉장히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어. 그 소금 안에. 소금이 만들어졌는데 물이 다 증발해. 그러면 그 소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분리하는 방법이 요 재결정에 의한 거지. 왜냐면
이 천일염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으니까 얘를 물에 녹일 거야. 물에 넣어놓고서 어떻게 필터 걸러주면 위에 이제 다양한 그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밑에 뭐야? 소금 물만 남겠지. 그걸 다시 어떻게 돼? 물을 다시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 천일염에서 다시 뭐야? 순수한 소금을 얻는 방법도 요 제결적인 방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야. 아스피린. 합성한 아스피린에 여러 가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순수한 순도가 높은 아스피린을 재결정 과정을 통해서 분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탕수수 보면은 옥수수 줄기같이 생긴 사탕수수거든. 걔를 어떻게 하니? 쥐어짜면 거기에 이제 사탕수수 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깨끗한데 걸러서 거기에 이제 물만 어떻게 되니? 증발시켜서 순수한 설탕을 얻는 방법. 요것도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좀 왼쪽에 보니까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와 공기가 서로 섞여져 있었을 때 여기에서 공기와 암모니아 기체를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러한 장치에 넣어 여러 가지 금속 유리관 조각이나 유리 조각들을 집어넣는 곳에 물을 흘려보내주고 여기에다가 공기하고 암모니아 기체가 같이 섞여져 있는 이 기체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물에 공기는 잘 안 녹아. 그런데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굉장히 잘 녹거든. 그런 식으로 암모니아 기체와 공기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모두 녹인 후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용액의 온도를 낮추어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해? 재결정.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모두 녹인 후 서서히 냉각하여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에 의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아까 했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야.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를 해볼 건데, 자, 아까 장치는 똑같아. 이런 장치에 이제 여기 끓임 쪽 들어가 있네.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넣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도계 끝부분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가지 부분 여기에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서 정확하게 끓어져 나오는 물질의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분 간격으로 뭐 그래프를 작성을 해보고 여기가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물질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시험관 A, B, C, D에 각각 모았대. 그래서 어떻게 모았냐면 시험관 A는 가열 시작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온도 변화가 매우 작아질 때까지 지금 여기 A라는 게 그 다음 시험관 B는 첫 번째로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을 때 B 그 다음 시험관 C는 다시 높아질 때 두 번째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D의 경우에는 다시 또 온도 변화가 없었을 때 네 군데로 시험관을 나눠서 그때 나오는 물질들을 각각 분리해서 모았대. 그래 놓고 요때 있지 B에서 얻었었을 때의 물질을 유리 막대에 묻힌 후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냄새를 맡아봤대. 왜냐면 너무 갑자기 하고 흡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소량 찍어서 직접 그것도 맡으면 안 돼. 이렇게 바람에서 간접적으로 일부만 맡아야 돼. 왜냐면 암모니아 같은 거를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갑자기 암모니아수 냄새 푹 맡으면 엄청 위험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뭐 에탄올이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냄새를 맡을 때는 소량 찍어서 손에다 찍으면 안 되겠지. 유리막대 찍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D에서 모인 물질을 유리막대에 묻힌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염화 코발트 종이가 뭐냐라는 거지.
염화 코발트 종이는 파란색이야. 근데 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는 얘는 물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는 성질을 가진 애야.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얘가 그러니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가 사용하는 목적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 성분을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뭐 나중에 너희 배웠었겠지만 그 입자운동 때 배웠었을 거 1학년 때 물에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붉은색으로 바뀔 거고 수증기에다 갖다 대면 어때? 그래도 붉은색으로 바뀔 거라고. 얼음에 갖다 대면 어때? 그래도 붉은색으로 바뀔 거야. 왜? 물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응고가 되면 뭐가 될 거야? 얼음이 되고 기체가 되면 기화가 되면 수증기가 될 거야. 그러면 둘 다 물이 됐든 수증기가 됐든 얼음이 됐든 다 뭘 가지고 있어?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염화 코발트 색을 뭘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뀐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뒤에다가 갖다가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댔어. 붉은색으로 바뀌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 및 정리를 해보면 지금 4개의 구획으로 지금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A는 온도가 올라가고 D는 일정하게 유지가, 다시 C는 올라가고 다시 D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뭐니? 여기 78도 누가? 에탄올이 끓는 점이 될 거고, 여기 100도씨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뭐야? 물이 끓는 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에서 모인 물질을 냄새를 맡아봤어.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알코올 냄새가 나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B에서 얻은 물질의 대부분은 뭐가 될 거야? 에탄올이 되겠다. 그러니까 즉 B 구간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끓어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D에서 나온 물질을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댔어. 그랬더니 뭐니? 붉게 변화시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D에서 나온 물질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D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져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론!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져 있는 이 혼합물에서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부터 먼저 기화가 돼서 분리가 될 거고, 나중에 높은 온도 즉 100도에서는 물은 나중에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시험관 B에 모인 물질 B 80도씨, 78도씨 근처에서 분리가 된 물질은 주로 에탄올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시험관 D에 모인 물질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물이 대부분 물이 될 거니까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 물질의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맞네.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물질은 찬물에 담긴 시험관 안에 기체 상태로 보인다. 찬물에 닿으면 그 기체가 뭘로 바뀐다고 해서 액화가 되면서 액체 상태라고 해야 돼. 액체.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 방법. 지금 얘는 무슨 분리 방법? 어떤 원리야? 끓는 점차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를 했습니다. 보기에서 같은 애 고르래. 물과 식용유 뭐니? 밀도차네. 모래에서 사금 채취하기. 얘도 둘 다 밀도차에 의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야. 탁한 술에서 맑은 술 얻기. 에탄올하고 물하고 끓는 점차. 얘도 맞네. 증류탑에서 원유 분리하기. 증류탑에다가 뜨거운 원유를 집어넣으면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밑에서 분리가 돼. 얘도 끓는 점 맞네.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